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주 만에 3,000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환자 규모도 8천여 명으로 10,000명 아래로 떨어져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오늘 17일 결정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의무 해제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누리호 2차 발사에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송되는 14일 나로 우주센터에 비가 내리지만 비 오는 시점이 누리호가 이송을 마친 오후이고 강수량도 5mm 미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이스X가 전 세계 상업 우주 발사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우주 선진국들의 재사용 로켓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우리 정부도 누리호 후속 사업인 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재사용 가능 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속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질 위험, 나사가 풀리는 등의 현상을 금속 스스로 감지해내도록 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금속의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지는지와 함께 금속에 충격을 준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주 만에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검사 건수 적은 휴일 영향이 반영돼 3,000명대로 확진자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간 평균 환자 규모도 8천여 명으로 10,000명 아래로 떨어져서 전반적인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아래, 사망자는 일주일 평균 16명으로 10명대 수준으로 감소해 의료 여력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되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아 전파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격리하는 확진자가 학교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23만 곳에 대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1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손실보전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것으로 지급은 사업체에서 방역 이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서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신속 지급이란 형식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 중 97%인 337만 곳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마지막 미션을 이루지 못한 지난 2일차 발사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장 상황은 어떤지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발사를 이틀 앞두고 있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 긴장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나로 우주센터는 모레 발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주센터는 출입이 통제됐는데 현재 누리호는 조립동에서 모든 조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나로 우주센터 주변에 일반인 출입도 통제됩니다. 우주센터로 진입하는 나로 터널이 있는데 이곳은 내일부터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겁니다.
평산산했던 우주과학과학연합 정원은 취재진으로 북적대는 모양입니다. 누리호의 목표는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로 1.5톤급의 위성을 지구 상공 700km에 올리는 겁니다. 이번 2차 발사에서는 무게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을 누리호 3단에 장착해 발사합니다. 또 성능 검증 위성에는 4개의 큐브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5톤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1.3톤의 위성 모사체도 함께 쏘아 올립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는 1.5톤의 위성 모사체만 쏘아 올렸는데 이번에는 성능 검증 위성을 발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차 발사에서는 성능 검증 위성과 또 큐브 위성, 위성 모사체를 모두 탑재해서 발사하게 될 텐데요. 이 위성들은 어떻게 분리되며 또 이번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가장 먼저 분리되는 것은 성능 검증 위성입니다. 발사지 14분 57초에 분리 예정인데요. 이후 70초가 지나면 위성 모사체가 분리됩니다. 1분 정도 간격을 두는 이유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된 시점부터 30분 정도가 지나면 위성의 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능 검증 위성의 궤도 안착이 확인되면 2차 발사는 성공으로 간주합니다. 또 성능 검증 위성엔 자체 통신 기능이 있어 지상국과 통신으로 추가로 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브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된 후 8일 뒤부터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됩니다. 네, 누리호가 이제 발사대로 이송할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남았습니까? 현재 누리호는 모든 조립을 완료하고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정부는 실무회의를 열어 내일 예정대로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할지를 결정합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1시간가량 이동 중 충격을 막기 위해 무진동 차량 트랜스포터에 실려 발사장으로 이송합니다. 약 1.8km를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로 이동합니다. 만약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엔 누리호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이송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일 오전 날씨는 누리호 위성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하면 눕혀져 있는 상태의 누리호를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발사 당일엔 누리호에 먼저 연료를 주입하고 이후 산화제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이번엔 완벽한 성공을 바라는 마음 모두가 같을 텐데요. 이번 2차 발사가 성공할 경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발사는 자국 땅에서 자국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데요. 이는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와 중국 등 6개 국가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누리호는 2차 발사 이후 내년 초부터 총 4번에 걸쳐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반복적인 발사를 통해 누리호 발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 산업 분야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루 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순간을 누구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누리호에 탑재된 초미니 위성을 직접 제작한 대학생들인데요. 최혜영 기자가 미래 우주 인재들을 소개합니다. 서울소재대학교의 진공실험실. 우주 공간에서 초미니 큐브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진동에 파손되지 않는지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누리호에 실릴 큐브 위성 4기는 이렇게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30cm짜리 자그마한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서해 상공에 있는 미세먼지를 관측을 하고자 큐브 위성들은 성능 검증 위성의 한 면에 장착됩니다. 각기 다른 기술이 적용돼 4개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화산이나 재난 지역을 촬영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낮밤, 기후에 영향 없이 24시간. 우주에서 GPS 신호를 받아서 지구 대기 관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학적 임무입니다. 가시광선, 그다음에 중적외선, 장적외선 이렇게 3가지 다양한 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총 3대의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4기의 큐브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고 발사 8일 뒤부터 이틀에 하나씩 사출됩니다.
때문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도 2주는 지나야 큐브 위성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도 세계 상업 발사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진일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세계 상업 우주 발사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양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우주 발사체인 팔컨 9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42회 발사됐는데 이 가운데 1단 로켓을 102회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고 82회는 재사용했습니다. 새 발사체를 사용할 때보다 재사용 로켓을 쓰면 발사 비용이 100억 넘게 줄어듭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한 해에만 로켓을 30회 발사하는 등 10년 사이 10배가 늘어 세계 발사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업 우주 발사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었던 유럽의 아리안 스페이스는 연 6, 7회였던 발사가 최근에는 3회로 크게 줄었습니다. 더는 기존의 우주 발사체로는 스페이스X와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우주 선진국들은 2030년 이전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새 우주 발사체 개발을 계획 중입니다. 유럽의 아리안도 저비용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재사용 발사체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우주 선진국들도 상업용 시장에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은 아주 필연적이라 보여집니다. 2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저궤도에 위성을 발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상업 발사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누리호 후속 사업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 추진력과 운송 중량을 늘리고 재사용도 가능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단연소 사이클 방식이라는 건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이 높고 재점화, 추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를 1단에 적용하면 발사체 재사용이 가능하고 마지막 상단에 적용하면 위성 다중 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뉴 스페이스 시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해 발사체 기술 완전 자립은 물론 세계 상업 우주 발사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번 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올릴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권을 달리는 IT 강국이기도 하죠. 한국 전쟁 이후 모든 게 폐허였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학의 강국 대열에 서게 된 데에는 강철 같은 의지로 희망의 씨를 뿌린 선구자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네, 신비하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를 대화창으로 통해 열어보는 과톡. 오늘은 한국의 과학 스승으로 소임을 다하고 떠난 물리학자 김정은 박사에 대해서 되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과학계의 다양한 이슈와 팩트체크 실험, 과학기술 유공자를 다루는 프로그램 과톡. 과톡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와, 왜 이렇게 재밌지? 정말 충격이었어요. 따봉이죠.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죠. 과톡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특히 그 MC 말이에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과톡은 얼마 전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서게 됐죠. 자, 올해의 프로그램 대상 축하합니다. 과톡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 꿈 아니야? 꼬집어볼까? 잠시만요. 꿈이 맞구나. 아유, 좋다 말았네. 아니야, 이럴수록 더더욱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꽈떡. 꽈떡 왔어. 뭐야? 이번 주 핫 이슈? 이번 주 핫 이슈.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최종 발사를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다누리는 최근 모든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 5일 미국 플로리다 우주군기지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태양풍을 막기 위해 겉부분에는 검은 특수 소재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다누리에는 달 표면 자원 탐사를 위한 감마선 분광기 등 국내에서 개발한 5개의 과학 탑재체와 미국 나사가 제공한 음영지역 카메라까지 총 6개의 과학 탑재체가 실렸는데요. 다누리는 8월 3일 오전 8시 20분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12월부터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발사는 8월인데 탐사는 왜 12월부터 시작이냐고요? 사실 지구에서 달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3, 4일이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다누리는 마치 리본 형태의 궤도로 이동하는데요. 먼저 태양 방향으로 발사해 태양의 중력으로 궤도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되는 라그랑주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이후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지구를 공전 중인 달과 만나 달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적은 연료로도 달 궤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12월 31일 목표 궤도에 진입 예정인 다누리는 이후 1년 동안 달 관측과 자기장 측정, 달 극지방의 음영지역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4개월간의 비행부터 1년여에 걸친 탐사까지 긴 시간 동안 다누리가 무사히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길 기원합니다. 꽈떡.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연 대한민국. 이에 맞춰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계약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주 신기술을 지정해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인력 양성 및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고 경쟁력 확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크게 펼쳐질 뉴스페이스 시대 기대해봐도 되겠지요? 와우!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있었군요. 오 마이 갓. 꽈떡! 응? 또 카톡 왔어. 잠깐만. 응? 뭐야? 우리나라 첫 컴퓨터 광고 주인공? 그게 누구야? 서태지? H.O.T? 모르겠는데요. 영사가 왔다. 1987년 우리나라 첫 컴퓨터 광고. 컴퓨터는 필수 과목. 컴퓨터는 어릴 때부터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국내에 시판된 컴퓨터 광고의 주인공은 한 과학자였는데 바로 물리학자 김정음 박사였다. 그는 물리학 연구자이자 저술가, 강연자로서 과학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는데 그가 과학 대중화를 중요히 여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937년 평안북도 용천. 동네 아이들은 들판에서 놀고 있었는데 얘들아, 나랑도 같이 놀자. 우리는 지금 집에 가야 해가지고 미안해. 먼저 가볼게. 안녕. 하지만 그는 항상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기 일쑤였다. 야, 우리 집에 가려면 아직 멀었잖아. 알아. 근데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왜? 몰랐어? 너 쟤네 아빠가 독립운동가여가지고 쟤랑 놀면 일본 경찰들이 집에 막 쳐들어오고 난리가 난대. 진짜? 무서워.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시기, 김정은 박사는 독립운동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았는데 니들이 안 놀아줘도 하나도 안 심심하다. 친구들조차 그를 피했던 힘든 시기, 그의 유일한 낙은 바로 독서였다. 그리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는 1951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그 후 1957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원자핵 이론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50년대 당시 미국은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개발하고 발사한 데 큰 충격을 받아 국가 차원에서 물리학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는데 수백 명의 물리학자, 교사, 기구 설계자, 편집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아니, 이렇게 국가적으로 과학 인재를 키우는 데 노력을 하다니.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광경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김정은 박사. 그는 귀국 후 가르치게 된 대학원생들에게 새로운 기법의 물리 실험을 도입했다. 자, 지금부터 실험은 배운 지식을 검증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배웠던 걸 토대로 새로운 가설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는 미국식 물리교육 방법을 도입해 새로운 학풍을 불어넣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는 대학의 시스템도 새롭게 바꾸자고 제안했다. 우리 교수들도 교육과 연구 업적을 토대로 평가를 받고 호봉 승급, 직급 승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김 교수, 우리가 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가르치는 것도 더 열심히 하고 연구도 더 잘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평소에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당시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그의 제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도전이었다. 안타깝게도 그의 제안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교육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섰다. 6, 70년대 한국 사회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첨단 과학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줄 전문가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나선 것이 바로 김 박사였다. 자, 여러분, 미래의 과학 기술이 더 발달을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저와 함께 한번 찾아가 볼까요? 특히 그가 일간지에 연재한 서기 2000년 미리 가본 미래의 세계라는 칼럼을 보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그의 놀라운 식견과 통찰력을 볼 수 있는데 자, 미래 2000년에는 말이죠.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잠깨 하면 알아서 문이 열리는 자동문이 생길 거예요. 말도 안 돼. 차라리 말하는 밥통이 있다고 볼게. 오!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백미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전자화폐로 계산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예상한 상당수의 기술들은 현재 대부분 상용화되어 있다. 김 박사는 깊이 있는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저술 활동에 임하기도 했는데 그가 저술한 저서만 해도 무려 40여 권에 달한다. 또한 그는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출연했는데 한 방송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맡기도 했다. 그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간 방송을 통해 과학의 재미를 알리고자 노력했고 그의 방송을 본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김 박사는 이에 멈추지 않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도 기여했는데 카카, 앞으로는 컴퓨터의 시대입니다. 컴퓨터를 모른다면 우리는 뒤처지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초중고 교과 과정에 컴퓨터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 제안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저의 꿈은
우리나라 과학 꿈나무들이 자라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는 이런 이념하에 퇴직 후에도 전국을 돌며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며 전 국민의 과학 스승을 자처한 고 김정은 박사.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국민과학자로 남아있다. 단단한 철로 만든 구조물도 큰 힘을 받거나 노후화하면 구부러지거나 부러져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이 스스로 그런 위험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자가진단 스마트 금속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2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34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철구조물이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을 받아 점점 약해져 결국 주저앉은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금속이 받는 충격과 압력을 금속 스스로 체크해 손상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테인리스 부품을 손으로 세게 누르자 증강현실 속에 똑같은 모습을 한 부품의 색깔이 곧바로 변합니다. 힘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은 파란색, 강한 힘을 받아 구부러질 위험이 있는 곳은 빨간색입니다. 부품에 충격을 준 물체가 망친지, 손이나 스패너 등 다른 물체인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속 안에 심어진 손톱보다 작은 센서가 외부 힘을 감지해 블루투스로 정보를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판단하는 겁니다. 네, 금속 내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금속을 외부 물체로 가격화했을 때나 아니면 금속에 이제 나사가 풀린 상태를 수백 번, 수천 번 학습해서 이번 기술은 금속 한가운데 센서를 심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금속 분말에 뜨거운 레이저를 조사해 구조물을 층층이 쌓는 3D 프린팅 기술을 변형한 공정입니다. 센서 한두 개만으로도 부품 어디에든 가해진 충격을 감지할 수 있어 센서 삽입 때문에 부품 강도가 낮아질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고체 상태 내부의 진도 어떤 변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전달이 됩니다. 부품에 가해지는 어떤 특정한 외부의 어떤 변형 요인에 대한 것들을 감지를 하기에는 이런 단 하나의 센서만 가지고도 티타늄과 스테인리스로 만든 실제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부품 속에 센서를 심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자동차나 항공기, 원전 장비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와 손잡고 제품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선진국의 전유물이던 우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6G 통신과 달 탐사를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초대형 안테나는 물론 다중 궤도 위성을 확보해서 439조 원 규모의 우주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름이 27.4m에 달하는 초대형 위성 안테나. 지난 1970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 7개 나라에 위성 통신을 제공한 등록 문화재 436호입니다. 위성 통신 사업자 KT셋의 금산 위성센터는 이제 45개의 초대형 안테나와 위성 5기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위성센터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의 60%를 커버하는 위성 통신망을 통해 고속위성 데이터와 방송, 해양 통신을 제공하고 위성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페이스 데이터 사업도 본격화했습니다. 500km 고도의 저궤도 위성부터 중궤도 위성, 정지 위성까지 모두 갖춘 다중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해 2030년 전에 전 세계를 커버한다는 계획입니다. 5G까지는 지상망으로 충분했지만 125GB를 1초에 전송하는 6G에서는 위성 통신이 필수입니다. 6G의 시스템 구축 자체가 지상망과 위성망을 통째로 아우러서 그렇게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6G에서 기대하는 통신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 SK 브로드밴드는 해외 방송을 위성으로 받아 IPTV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여주 위성센터를 열었습니다. 지름 11m급 안테나 1기, 6.4m급은 4기를 갖췄는데 100만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에 심우주 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지름 35m급 반사판을 장착해 오는 8월 발사하는 달 탐사선 관련 지상 장비와 한국형 달 궤도선 심우주 통신을 담당합니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439조 원에 달하지만 국내 시장 규모는 3.5조 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간 2배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봉급 빼고 다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공업 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서 자칫 공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은 요즘 툭하면 마트 등으로 달려가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요새 수박 비싸가지고 이거 제가 사고 싶어도 가격 올릴까 봐 못 사겠네. 오늘 좀 싼 거 사야 돼. 수박은 도매가 기준 1년 전에 비해 6,000원쯤 올랐습니다. 다른 장바구니 물가는 어떨까? 최근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충청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선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밭작물 등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값에 비해 무는 56%, 풋고추는 36%, 마늘은 63% 올랐고 쪽파 86%, 깻잎 28%, 감자 55% 등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쯤, 밭작물 가격을 들썩이게 하는 가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몇몇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충북 증평의 한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쭉쭉 갈라진 강바닥 안을 들춰봐도 바짝 말랐습니다. 가뭄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사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제와 춘천을 흐르는 소양강의 상류는 실개천으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댈 물이 부족해서 채소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처음이야. 이 나이 내가 지금 85인데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가무는 건 처음이고, 하여간 강수량도 뭐 이거 뭐 지금 겨울서부터 눈서부터 안 오는 거야.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의 장기화는 공장 가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한 곳인 충남 대산공단은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수를 공급하는 인근 대호호 저수율이 30% 선까지 떨어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LG화학 공장 등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저수율이 턱없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이걸 위해서 다른 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끌어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저수율이 20% 선으로 급감하면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으로 하게 돼 있어 공업연수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공장 가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등 식량 작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밀 비축 물량을 늘리며 대비하고 있는데요. 고재영 기자가 국산 밀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산 밀이 잘 자란 넓은 밭에서 추수가 한창입니다. 장비 여러 대가 들어가 부지런히 작업해도 끝날 줄 모릅니다. 이번에 수확한 국산 밀은 수입 밀과는 다르게 무농약 친환경으로 키운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거를 함으로써 제가 뿌듯한 마음이 가진 게 뭐냐면 우리 애들도 우리가 생산한 밀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점 이점도 있고. 이곳을 비롯해 제주 서부 지역 밀농가는 20여 곳. 올해 40헥타르에서 200톤 이상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고품질 밀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산밀의 안정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농업용 드론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에 따라 국산밀 생산량은 늘어나도 저렴한 수입 밀에 밀려 판로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산밀 찾는 수요가 늘었다지만 여전히 수확한 밀 대부분은 정부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건조 작업을 마치고 보관된 밀은 정부가 비축 물량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정부가 식량 안보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8,400톤이던 밀 비축 물량을 올해 14,000톤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매입 가격이 낮아 비료값이며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 요즘에는 국산 밀 재배 농가들은 힘이 빠집니다.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0.8%.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국산 밀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변형과 눈, 폐, 심장 등의 전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계속해서 손발이 아프고 붓는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원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관절염 중에 아마 가장 익숙한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일단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정의를 하자면 자가 면역 반응으로 관절마다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관절이 붓고 아프고 결국에는 관절 변형이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보통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반응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내 몸에 대해서는 이 면역이 반응을 하지 않고 외부 물질이나 뭐 균이나 이런 감염이 생기게 되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부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면역성이 있는 그런 분들은 면역 반응이 외부 물질뿐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어떤 기관들의 저절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염증이 주로 관절에 생기는 질환이죠.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류마티즘 관절염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둘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아, 네. 그럼 뭐 정확한 명칭은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 질환과 별개로 류마라는 말이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모르던 아주 옛날부터 이제 관절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전신 증상이 다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독소가 여기저기 흐르는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류마티즘이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요즘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인구의 약 0.3%에서 1% 정도까지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병률을 조사를 했을 때는 조사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 인구의 한 1.1%에서 2% 정도 사이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점차 발병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 40대에서 50대 사이에 호발을 하는데 또 최근에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도 발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점차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병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실제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여기에는 아마도 여성 호르몬이 관여를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남녀 비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남녀 발생 비율이 또 비슷해집니다. 네, 그럼 또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이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관절 마디마디가 뻐근하고 뻣뻣해지고요. 또 이런 증상이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점차 관절 마디마디가 붓고 또 통증이 심해지고요. 증상은 관절마다 다 생길 수가 있긴 한데 주로는 손가락, 발가락, 손목 이런 작은 관절을 침범을 합니다. 이때 초기부터 저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관절이 나중에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관절뿐만 아니라 폐나 신경, 눈, 혈관 뭐 이런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을 침범해서 역시나 염증을 일으키고 기능을 파괴할
피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관절을 넘어서서 다른 장기에까지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자고 일어났을 때 조금 뭐 뻐근한 정도 이런 것은 그냥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에 좀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사실 일반 뭐 관절염, 사용에 의한 관절염이나 뭐 골관절염 이런 관절 질환들하고 구분이 실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 의심하고 병원에 오시면요. 요새는 이제 진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관련된 인자나 항체를 발견하는 검사법도 그렇고 또 초음파 검사 같은 영상 검사들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일단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주시면 저희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 네, 방금 그 노화나 또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관절염과 증상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원인과 증상 면에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조금은 차이가 있죠. 네, 일반 골관절염을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흔하게 부르는데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연골이 파괴되는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연골이 파괴되면서 관절 주위에 새로운 뼈가 형성이 되는 어떤 골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위 신경이나 조직을 건드리게 되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또 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뿐 아니라 뭐 관절을 이루는 모든 조직, 뭐 근육, 뼈, 활막 같은 조직이 노화가 되면서 관절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골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구조가 변형이 되고 그걸로 인해 통증이 생기고 관절 기능이 퇴화되는 그런 질환인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물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의 면역학적인 원인으로 스스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과 변형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더 광범위하게 관절들을 다 침범을 하고 또 증상 면에서도 더 많이 관절이 붓고 변형도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관절 외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연골이 정말 퇴화하는 주로 이제 노화가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면역 기능에는 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원인이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이런 발생하고 관련된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환경 인자에 노출이 됐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 원인은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뭔가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유전병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과 관련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유전자 안에 변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생활을 하시다가 특정한 어떤 위험 인자, 뭐 예를 들면 담배라던가 감염, 치주염, 장내세균 이런 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위험 인자에 노출이 됐을 때 탁 발병을 한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을 어떤 스위치가 켜진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흔히 좀 치료가 어렵다,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좀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일까요? 네, 사실 일단 뭐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실제로 어렵고 굉장히 긴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완치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관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 관해라는 것은 더 이상 증상이 없고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발병 후 2년 이내에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항류마티스제라는 약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한 40~50% 정도 환자는 관해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한 70% 정도의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류마티스제에 반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반응하지 않는 좀 더 심한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요새는 이제 생물학 제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약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치료 성적이 굉장히 향상이 돼서요. 많은 이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약을 완전히 다 끊을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라서 대부분 90% 정도의 환자분들은 약은 거의 평생 유지하시게 됩니다. 네. 자, 초기에 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관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손발이 만약에 쿡쿡 쑤시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보고서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송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딥페이크 등 위변조된 영상을 기존보다 더 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영상이 만들어지거나 압축될 때 생긴 인위적인 흔적을 잡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위변조 탐지 기술은 영상 속 명암과 색상 차이만을 분석해 정확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기술은 패턴 노이즈와 색상 교정, 화이트 밸런스 조정, 압축 흔적 등 더 많은 요소를 분석해서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급 변형 이미지 영상 여러 건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결과 탐지 정밀도와 정확도가 98% 이상으로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염색체 이상을 지닌 남성은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성염색체는 X와 Y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염색체 이상 환자는 여기에 X염색체나 Y염색체가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성염색체 이상 환자 361명을 포함해 남성 20만 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염색체 이상 남성의 질병 발병률은 정상 남성과 비교했을 때 당뇨병은 3배, 정맥혈전증은 6배, 폐색전증은 3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4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성염색체 이상을 지닌 남성은 이 같은 질환을 막기 위해 조기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열된 컴퓨터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은 컴퓨터가 과열되면서 컴퓨터 부품 속에 포함된 유해 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휘발돼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에 사용한 모든 컴퓨터 부품에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검출됐고 사용 기간이 짧은 컴퓨터일수록 더 많은 양이 배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방향성 탄화수소를 총칭하며 주로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고 일부는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6월 수상자로 전성철 FST 책임연구원과 최수영 ANH 스트럭처 팀장이 선정됐습니다. 전 연구원은 혼합 접착제 자동 도포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 생산 장비를 세계 최초로 100% 자동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최 팀장은 위성 발사체에 탑재되는 극저온 추진제 탱크를 기존보다 23% 이상 경량화해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여성부문 상반기 수상자로 이형희 LG이노텍 연구위원, 조영은 LS전선 수석연구원, 김경희 아쿠아셀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이 향년 63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0일 저녁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8월 전기연구원 14대 원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고 명성호 원장은 송전탑과 같은 전력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나 되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이론 모델을 개발한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지만은 아무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저희 카이스트 로켓 연구실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가 재사용 로켓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는 것이 바로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발사체 기술인데요. 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은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항공우주학자 권세진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